오늘 이야기는 미국 자동차 업계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 포드 GM 테슬라가 동시에 차세대 전기차 20종의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전기차의 심장이 멈췄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결정의 배경이 단순한 내부 경영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배터리에 대한 절대적 의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전기차 패권을 외쳤지만 정작 배터리라는 핵심 부품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 GM의 캐딜락 리릭, 그리고 테슬라의 신형 모델 X와 모델 Y까지 모두 멈춰섰습니다. 미국인들이 자랑하던 혁신의 상징이 한국의 공급망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기업의 발표가 아니라 국가적 굴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세운 메이드 인 USA, 어메리커 퍼스트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관세 장벽을 높여도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시동조차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직접 언급했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배터리를 통해 세계 산업의 미래를 주도한다. 당시엔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그 말의 무게가 실감나더군요. 한국이 공급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면 워싱턴은 곧바로 혼돈에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만 당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리튬 코발트 원재료 채굴량은 많지만 고도화된 배터리 기술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본 역시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전기차 경쟁에서 일본이 밀릴 수 있다며 경고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누가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자신들이 주도할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을 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K 배터리 쇼크라고 부르는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상징적 의미는 더 큽니다. 한국이 침묵 속에서도 세계 산업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한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중 하나로만 불렸지만 이제는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꿈은 좌절됐지만 한국의 존재감은 전 세계가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혁신의 본산이라고 자부했지만 배터리 산업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테슬라, 포드, GM 같은 완성차 회사에 쏟아부었지만 정작 배터리 기술 연구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전기차의 약 70%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 70%라는 수치는 상징적입니다. 단순한 비중을 넘어선 전략적 종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GM의 울티움 플랫폼은 사실상 LG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포드 역시 SK온과의 합작이 없으면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테슬라조차 파나소닉과 협력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한국 배터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전기차의 심장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던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미국 정부가 이 구조를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급자족형 산업을 강조하면서 중국에는 제재를 가했지만 정작 한국 배터리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아니면 대체할 공급원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 배터리는 품질과 안정성에서 신뢰가 떨어지고 일본 배터리는 이미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미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광산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정제 기술과 셀 제작 노하우는 부족합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수명 안전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정밀 과학의 산물이죠.
한국은 지난 30년간 축적한 반도체 화학 소재 기술을 배터리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때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2세대, 3세대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미국이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기술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적, 정치적 문제도 큽니다. 환경 규제와 인건비 문제 때문에 배터리 공장을 미국 내에 세우는 것은 한국, 유럽 기업들조차 꺼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직접 들어와 공장을 지어야 했고, 그마저도 워싱턴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산업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빌려야만 굴러가는 구조였던 거죠. 이 대목에서 미국이 자주국가로서 자립할 수 없는 모순이 드러납니다. 전기차를 미래 먹거리로 선언해놓고도 배터리라는 핵심 부품은 한국 기업의 목줄이 잡혀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 폭탄을 들고 협박해도 한국이 공급을 늦추거나 가격을 조정하면 미국 완성차 업계는 바로 무너집니다. 사실상 한국이 스위치를 쥐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냉전 시대의 석유 의존과 닮아 있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이 중동 석유에 목을 맸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배터리에 목을 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중동 산유국은 군사적 힘을 잃었지만 한국은 경제기술 군사까지 3박자를 갖춘 선진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한 현실이겠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 세계 배터리 산업의 심장이 되었는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라는 3대 축이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기술 혁신과 생산체계 고도화를 이뤄낸 결과입니다. 사실상 이 세 기업은 한국의 반도체,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술을 동시에 융합해 배터리라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보여준 고밀도 배터리 셀,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듈 팩 설계, SK온의 초고속 충전 기술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표준을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신뢰성입니다. 미국, 유럽, 인도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값싸서가 아니라 안전성과 장기 수명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산 CATL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렸지만 화재 위험과 품질 편차 문제로 유럽 규제기관에서 경고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여전히 기술력이 있지만 대량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안정성 플러스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배터리 국가 전략을 선언했고, 이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듯 배터리도 같은 위치에 놓은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배터리 공장은 국내뿐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미국, 인도네시아에까지 퍼져 있는데 이건 단순한 글로벌 경영이 아니라 정치적 포석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한국을 압박하더라도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도록 다층적 구조를 만들어 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봅니다. 중국은 아직도 양적 팽창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배터리 생산량 세계 1위를 자랑하지만 품질과 안정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다가 2차 전지 시대에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최근 일본이 전기차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잃은 지 오래죠. 결국 유일하게 남은 건 한국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기업들이 원자재 확보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남미의 리튬 니켈 광산을 단순히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와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이 보여준 일방적 착취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부르는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원을 사오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의 네트워크가 결국 한국 배터리의 글로벌 지위를 지탱합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배터리를 찍어내는 수준을 넘어 원자재 확보, 정제 기술, 셀 모듈 생산, 완성차 납품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구조. 이건 마치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완성차 회사들이 줄을 서서 한국 기업과 계약하려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 기업을 밀어주려 해도 한국과 같은 신뢰망을 만들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겁니다. 정리하면 한국이 세계 배터리의 심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기술 혁신, 안정성,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 국가 전략적 지원이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각자의 약점에 발목이 잡힌 사이 한국은 이미 표준을 넘어 권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드, GM, 테슬라가 주저앉는 순간에도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파트너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번에는 미국이 왜 이런 상황을 자초했는지, 즉 전략적 실책에 대해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혁신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만 몰두했지, 핵심인 배터리 기술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정책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는 강했지만 실제 산업 설계는 허술했습니다.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일본과 유럽을 경쟁자로 몰아세우는 동안 정작 한국이라는 진짜 파트너와의 협력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화려한 외형만 남고 내실은 텅 빈 전기차 정책을 추진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범한 가장 큰 오류는 배터리를 단순한 부품으로만 본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엔진을 대체하는 심장이자 산업의 핵심 기술인데 미국은 여전히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능에 집중했고 포드와 GM은 브랜드 이미지 재건에만 몰두했죠.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화학 산업의 노하우를 모두 결합해 배터리를 국가 차원에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 경쟁이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실책은 공급망 전략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형식적이었고 중국과는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가 세계 1위니까 언젠가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산업은 단순히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소재 화학전자 기술이 결합해야 가능하다는 걸 간과한 겁니다. 저는 그 배경에 미국의 정치적 계산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전략을 위해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값비싼 인건비와 까다로운 환경 규제로 공장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한국, 유럽 기업들을 불러다 미국 땅에 공장을 세우도록 압박했죠. 하지만 이것은 미국 자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영향력을 더 키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즉, 정책의 목표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 언론조차도 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미국은 배터리 독립을 외쳤지만 결국 한국 기업의 종속국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일찍부터 한국과 손을 잡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인도 역시 한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국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만 혼자 독립을 외치다 현실과 괴리된 길로 들어선 셈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 분명합니다. 중국은 양적 팽창에 집중했지만 품질에서 한국을 못 따라왔습니다. 일본은 기술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예 기술 개발조차 등한시하면서 오직 정치적 구호에만 집착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중국보다도 이시바 총리의 일본보다도 미국은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셈입니다.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어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기결이었죠. 정리하면 미국의 전략적 실책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를 단순한 부품으로만 본 기술적 무지. 둘째, 동맹을 활용하지 못한 외교적 실패. 셋째, 정치 구호에만 매달린 정책적 오만.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미국의 전기차 꿈은 좌초했고 한국의 배터리 패권은 더욱 공고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전기차 산업의 상징 같은 기업, 바로 포드가 직면한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드는 전통적으로 미국 노동자의 자부심이자 중산층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터리 공급난으로 인해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은 것도 바로 포드였습니다. 특히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 중단은 단순한 공장 가동 중단이 아니라 미국 전기차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서며 미국 전기차의 자존심이라 강조했던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F150 라이트닝은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생활과 직결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에서 픽업 트럭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문화이고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모델의 생산이 무기한 중단되었다는 소식은 워싱턴 정가와 디트로이트 산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언론은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미국의 상징마저 멈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포드의 주가는 발표 직후 이틀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배터리 없는 포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포드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한 차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향후 출시 예정이던 SUV 전기차 라인업과 대형된 모델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예약했던 차량 인도를 받지 못했고 환불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이미지 손상이 아니라 미국 대중의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이 왜 한국 배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지를 직접 체감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여기에 노조의 반발까지 겹쳤습니다. 포드는 미국 최대 자동차 노동조합 UAW 과 긴밀히 얽혀 있는데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축소 문제가 이미 갈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터리 공급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수천 명의 노동자가 강제 휴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노조는 즉각 정부와 기업이 한국 배터리 의존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치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지 기반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정치 위기 요인으로 발전한 겁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포드의 위기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대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SK온은 포드와 합작을 통해 미국 켄터키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었지만 기술과 운영권은 철저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결국 포드는 한국 없이는 단 한 대의 전기차도 생산할 수 없는 구조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 겁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포드가 사실상 SK온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전통 기업조차 한국의 기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 바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중국이 양적 우위를 내세워도 품질에서 뒤처지고, 일본이 과거 영광을 되뇌어도 혁신에서 밀린 상황에서 결국 포드를 살릴 수 있는 열쇠는 한국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미국 대중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정도로 보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생존을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포드의 위기는 단순한 기업 위기를 넘어 미국 사회 전체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상징 모델의 중단, 소비자 불만, 노동자 반발, 정치적 부담, 그리고 한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의 심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포드에 이어 또 다른 미국 자동차 산업의 거인, GM 역시 이번 배터리 대란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GM은 한때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라는 명성을 누렸지만 지금은 전기차 전환의 시험대 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GM이 야심차게 준비한 캐딜락 리릭과 SUV 전기차 라인업은 배터리 공급 차질로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럭셔리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M 경영진은 출시 연기 사실을 인정하며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곧 한국 기업 없이는 GM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GM의 전략은 울티움 플랫폼이라는 독자적인 전기차 구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 울티움의 심장 자체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GM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 플랫폼이 사실상 한국 기술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울티움은 메이드 인 딘노이가 아니라 메이드 인 커리어라는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GM 입장에서는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GM의 글로벌 신뢰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는 점입니다. GM은 미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중국, 유럽, 중동까지 전기차 수출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문제로 생산 일정이 꼬이면서 대규모 계약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GM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BMW 같은 경쟁사들이 한국 배터리와 안정적 공급 계약을 맺으며 오히려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GM이 한국 기업 의존 구조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했던 전략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GM 없이도 충분히 글로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유럽, 인도, 동남아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있죠. 결국 GM이 무릎을 꿇어야 할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GM이 한국 기업의 협력을 요청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약속했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인 배터리 기술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미국산 전기차를 홍보했지만 실제 내부를 열어보면 한국 배터리에 목숨줄이 걸려 있는 셈이죠. 이 모순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선전전을 펼쳐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약자들이 기다리던 캐딜락 리릭이 무기한 연기되자 불만이 폭주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독일이나 한국 브랜드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충성도가 흔들리는 순간 GM은 단순한 공급난이 아니라 브랜드 위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죠. 결국 GM의 위기는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라 국가적 상징의 붕괴와도 같습니다. 포드에 이어 GM마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미국 산업 패권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명운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 파트너로 부상한 것입니다. 포드와 GM이 휘청거린 것도 큰 뉴스였지만 사실 전 세계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테슬라의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동안 혁신의 아이콘, 미래 자동차의 대명사로 불렸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늘 우리는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다르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배터리 공급망이 흔들리자 테슬라 역시 다른 미국 기업들과 똑같이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자랑하던 기가 팩토리조차도 핵심 원천 기술과 안정적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는 표면적으로는 파나소닉과 손잡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이 빠지면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국 네바다주 기가팩토리 역시 한국산 장비와 소재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건 미국 언론이 최근 테슬러샥라는 표현을 쓰면서 테슬라조차 한국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마치 슈퍼히어로가 가면을 벗고 평범한 인간으로 드러난 듯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스스로 배터리 독립을 선언하고도 결국 한국에 의존하게 되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4,680셀 개발로 한국을 대체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더 깊이 한국 기업에 의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4,680셀 프로젝트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수율 문제, 안정성 문제, 그리고 원가 절감 실패까지 겹쳤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완성차와 소프트웨어에는 강점이 있었지만 소재 과학과 정밀 화학이라는 배터리의 본질적 영역에서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산업을 통해 그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니 테슬라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머스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테슬라는 언젠가 배터리 작업에 성공할 것이다. 한국 의존은 일시적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은 단순히 기술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자재 확보, 정제 능력, 안전성 검증, 글로벌 인증, 생산 자동화 등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천재적인 엔지니어를 데려와도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공급망을 구축해 두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독립을 외친다 해도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무력함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술 패권 전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혁신의 상징이었고 머스크는 21세기의 에디슨처럼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회사조차 한국 배터리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 가동을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자립 신화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쥔 결정적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테슬라에 접근하려 했지만 결국 신뢰성 문제 때문에 배제되었거든요. 중국 CATL은 값싼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지만 화재와 품질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여전히 협력사지만 기술 혁신 속도가 한국만큼 빠르지 못합니다.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글로벌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 배터리는 안전하다, 오래간다, 품질이 균일하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조차도 결국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테슬라의 무력함은 결국 한국의 강력함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테슬라조차 한국 배터리에 무릎 꿇은 현실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은 이제 숨은 조력자가 아니라 미국 혁신의 심장마저 쥔 실질적 주도자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새로운 꿈을 꿔도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는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포드, GM, 테슬라가 줄줄이 무너진 뒤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바로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미국 내 배터리 단가가 35% 이상 급등했고 전기차 완성차 가격은 최소 15-20%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예를 들어 4만 달러에 판매되던 전기 SUV는 이제 기본 가격이 48,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산층 가정 입장에서는 전기차 전환이라는 꿈이 사실상 멀어진 겁니다. 이 현상을 두고 미국 언론은 그린 드림 컬랩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핵심 가치는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인데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무너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취소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럴 바엔 그냥 가솔린 차를 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기차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폭등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단순히 수급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결과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공급망 자체가 미국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헐값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도 분명합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모두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고 있죠. 쉽게 말해 우리는 세계 최고 기술을 제공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가격 결정자로 올라선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로 인해 미국 시장이 혼란에 빠진 반면 유럽과 인도 시장은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과 인도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BMW, 타타모터스 같은 기업들은 이번 사태에서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단기 계약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만 몰두하다 보니 오히려 가장 먼저 공급망에서 밀려나게 된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1970년대 석유 파동 때와 비슷합니다. 미국이 중동 원유에 의존하면서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로 고통을 겪었던 그 상황이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중동이 아니라 한국이 핵심 공급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동처럼 불안정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선택하고 미국만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결국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값싼 배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원합니다. 중국산 CATL 배터리 가격은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수명이 짧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 배터리는 안정적이긴 해도 혁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차세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애플 아이폰이 비싸도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선택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그렇다면 이번 가격 폭등은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한국에게는 가격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라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협력자로 보면서 값싸게 배터리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이 가격을 결정하면 미국은 따라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권력 구조의 재편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가격 주도권을 한국이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 수십 년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번 시장 혼란은 한국의 힘을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가격 폭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반대로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즉, 혼란은 미국의 것이고 기회는 한국의 것이 된 셈입니다. 미국 시장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본 지역은 단연 유럽과 인도였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어왔죠. 헝가리, 폴란드에 세워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공장은 단순히 생산 기지가 아니라 유럽 전기차 산업의 심장을 담당하는 거대한 허브였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브랜드는 한국과의 안정적 협력 덕분에 이번 대란 속에서도 출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업체들은 신형 모델 출시가 줄줄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으니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진짜 전기차는 독일과 한국이 만든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중국 배터리에도 일정 부분 의존했지만 결국 안전성과 품질 문제로 한국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되는 전기버스 프로젝트도 초기에 CATL 제품을 사용했다가 화재 사고가 이어지자 결국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로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안전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역인데 여기서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상 한국산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인도의 사례입니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어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 기업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타타모터스, 마힌드라 같은 인도 완성차 기업들은 이미 SK온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는 공동 연구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도는 미국과 달리 이번 대란 속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예정대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언론이 한국이 인도의 전기차 심장을 공급한다고 보도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유럽과 인도는 단순히 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한국과 공동 성장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배터리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일부 공유하고 인력을 함께 양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언제나 내 땅에 공장을 세워라, 그러나 기술은 내놓지 말라는 식이었고 중국은 값싼 인건비와 원자재를 착취한다는 모델이었죠. 반면 한국은 파트너 국가와 이익을 나눈다는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신뢰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과 인도가 결국 한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새로운 종속 관계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주장이 미국식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결코 일방적 지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배터리 판매가 아니라 상생 모델입니다. 유럽과 인도가 선택한 것도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한국이 제공하는 신뢰와 협력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폭스바겐은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기술 협력을 통해 자체 연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 역시 SK온과의 협력으로 현지 엔지니어들이 직접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속이 아니라 공동 발전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터리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의 언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유럽과 인도에 배터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외교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관세와 압박으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죠. 이 차이가 바로 오늘날 세계 산업 질서의 변화를 만든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손실은 사실 기업의 재정적 피해보다 더 큰 바로 미국의 국가 이미지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스스로를 혁신의 본산, 세계 기술 패권국으로 포장해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신화, 테슬라의 전기차 혁명, 애플과 구글의 IT 제국. 이런 것들이 모여 미국이 기술과 미래를 주도한다는 환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배터리 사태가 터지자 그 환상은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계 언론이 동시에 미국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이 한국에 달려 있다. 슈퍼파워 미국의 발목을 잡은 작은 나라 한국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내놓은 사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들은 미국은 더 이상 기술 독립국이 아니다.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역시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오펙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 석유 시장에서 미국이 중동 국가들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비유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자존심을 짓밟히는 기사였겠지만
전 세계가 본 것은 한국이 기술 자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현실이었죠.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던 기자가 그렇다면 왜 포드와 GM,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생산을 못합니까? 라고 묻자 트럼프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구호와 현실의 괴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더 아이러니한 건 이 같은 장면이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은 기술로 세계에 기여한다. 우리는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 세계 언론에 퍼지면서 한국이 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 질서를 안정시키는 나라로 비쳤습니다. 미국은 혼란을 일으키고 한국은 해답을 주는 국가로 이미지가 정반대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 일본과 중국의 언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본 언론은 시게로 이시바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은 기회를 놓쳤다고 자성했습니다. 한때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지금은 한국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죠. 반면 중국 언론은 시진핑 정부의 통제를 받아 중국 배터리가 곧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CATL과 BYD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소비자들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과연 미국은 앞으로도 기술 리더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이미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실제 성과를 통해 전 세계의 신뢰를 얻었고, 미국은 화려한 말잔치만 하다가 이번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미국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의 이미지 추락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기술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한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이라는 간판을 잃어버린 자리에 한국이 신뢰와 성과의 국가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채워넣은 겁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메이드 인 USA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파워드 바이 커리어를 미래의 표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가 가진 역사적 의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위상 강화입니다. 이번 배터리 사태는 단순히 미국 기업이 주춤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산업의 중심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계기였다고 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 하청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 완성차 회사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의 성장이라기보다는 국가 위상의 재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건 한국이 단순히 공급망의 한 축이 아니라 전체 게임의 룰메이커로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단순히 배터리를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 전기차 산업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차세대 배터리 안전 기준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선도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기술을 내놓으면 세계가 규제를 따라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강국 하면 일본을 떠올리던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여전히 테슬라와 협력하고 있지만 혁신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고체 배터리, 초고속 충전, 리튬 황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서도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스스로 우리는 기회를 잃었다고 자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는 배터리를 말할 때 곧바로 한국을 떠올립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배터리 패권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정치 외교적 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만나 배터리 공동 개발을 논의했을 때 그 자리에 유럽 기업 대표들이 동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심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반면 중국은 독점적 태도로 불신을 샀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동맹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얻었고 이것이 곧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너무 빠르게 위상을 높이면 미국이나 중국이 견제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런 위험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가진 강점이 바로 조용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고 파트너십의 형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견제보다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협력하면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한국 특유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미국처럼 무력으로 강요하지도 않고 중국처럼 일방적으로 빼앗지도 않습니다. 대신 신뢰와 품질로 상대를 설득합니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압도적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인도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손잡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뢰, 안정, 상생이라는 가치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죠. 저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 배터리 사태를 계기로 미래 산업 전체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드론, 항공기, 군사 장비,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모든 차세대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를 장악한 한국은 사실상 미래 산업 전체의 권력을 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산업 패권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워싱턴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죠. 포드, GM, 테슬라가 잇따라 생산 중단을 발표하자 백안과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산업계 CEO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에서 나온 해법이란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배터리 자급자족을 선언한다. 10년 안에 미국 독자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한다. 같은 공허한 약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고 있었죠. 10년, 15년이 지나도 한국이 만든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늘 우리가 세계 1위라고 말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다르거든요. 배터리라는 건 돈 몇 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닙니다. 반도체처럼 수십 년간 쌓아온 소재, 화학 정밀공학의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죠.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 구호와 보조금에만 매달리다 결국 이번에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해서라도 위기를 넘기겠다고 언급했죠. 하지만 이 발언은 곧 역풍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배터리의 화재 문제를 이미 알고 있고 유럽연합조차 CATL 제품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할까요? 시진핑과 트럼프는 지금 무역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 언론도 중국 배터리를 쓰느니 차라리 전기차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다시 한국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이 예전처럼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와 상생하는 파트너이지 누구의 하청업체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상 워싱턴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정말 현명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의 압박에 바로 굴복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 조건을 당당히 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지렛대입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산업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정치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동안 미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들은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한 승자로 부각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의 무능과 한국의 능력을 동시에 확인했죠. 워싱턴의 조급한 대응은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워싱턴의 조급함은 단순히 산업 위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한국에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배터리 지배력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향후 안보와 외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히 동맹국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미국의 오만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면 곧 세계 표준이라는 태도를 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드, GM, 테슬라 같은 브랜드만 있으면 전 세계가 당연히 미국을 따라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 기술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대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1980년대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차를 품질은 좋지만 결국 미국 시장에 종속될 것이라고 과소평가했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금도 도요타, 혼다는 미국 시장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미국은 과거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한 셈입니다. 오히려 더 큰 오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결국 미국과 타협해 시장을 나눠 가졌지만 이번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 인도, 동남아, 심지어 중동까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넓혀놨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이라는 특정 시장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선택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했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제 어느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와 함께 성장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보여주는 패권적 사고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더 신뢰하는 거죠. 미국의 오만함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이번의 언론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초기 미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실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장기 계약을 거부했고 한국 배터리를 값싸게만 가져가려 했던 게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미국 언론도 스스로 비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모두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와 신뢰로 움직인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배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시장의 룰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힘, 즉 조용하지만 단단한 리더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함은 앞으로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타격,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신뢰 상실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미국이 다시 위대해진다고 외쳐도 전 세계 기업인과 투자자들은 이미 현실을 봤습니다. 미국의 말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죠. 신뢰를 잃은 강대국이 다시 패권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오만함과 한국의 겸손함이 대비되면서 세계 여론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기술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혁신 속도를 잃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한국은 이제 확실히 새로운 표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결국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번 배터리 사태 이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언론은 한국이 배터리로 세계 경제의 심장을 움켜쥐었다고 평가했고, 인도 언론은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곧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산업적 인식 전환이 아니라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는 국제 질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한국의 위상이 단순히 배터리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배터리에서 보여준 신뢰와 성과는 이제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과 방산 기술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배터리 강국 한국이 만든 무기와 에너지 시설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신뢰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기술력은 물론 기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특유의 협력 모델이 더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원자재를 무기화하고 미국은 관세와 제재를 무기화합니다. 반면 한국은 공유와 상생을 앞세웁니다. 유럽에선 장기적 안정성을 제공했고 인도에선 현지 엔지니어 교육까지 지원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도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공동 성장 모델을 제시했죠. 이런 차이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각국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최근 차세대 배터리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이미 구현한 기술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새로운 규범을 만들면 세계가 그대로 따르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이건 마치 과거 미국이 IT 산업에서 표준을 만들고 전 세계가 따라갔던 것과 같은 위치인데, 이제 그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온 셈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시게루 이시바 총리 체제에서 전기차 산업 재건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한국이 표준을 만들고 우리는 따라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양적 우위를 강조하며 여전히 세계 1위 생산국임을 자랑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안전성과 품질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세계는 양보다 질을 선택했고 그 질을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이런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미국이나 중국이 다시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한국의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체전지, 리튬황, 나트륨 배터리 등 미래 기술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은 미국이나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한국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배터리는 국가 안보라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을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의 위기나 한국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네요. 이제 한국은 조용한 조력자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중심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구도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말만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이 제시하는 기술, 한국이 보여주는 신뢰, 한국이 제공하는 협력 모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결국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산업 위기를 넘어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꿈이 좌초한 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세계 질서의 이동이라는 더 큰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미국이 그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항공우주, IT까지 모든 길은 워싱턴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인 배터리에서 한국이 중심을 차지했고, 세계는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오일 쇼크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누가 쥐느냐가 세계 권력의 기준이었지만 21세기에는 배터리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답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석유는 중동이었지만 배터리는 한국이라는 사실이요. 미국이 이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현실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는 정치 군사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배터리는 군수 장비, 드론, 우주산업, 심지어는 핵심 통신 장비에도 쓰이는 자원입니다. 즉, 한국이 배터리를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서 세계 안보 질서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과거 일본이 이룰 수 없었던 차원까지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과거 전자 산업에서는 강했지만 세계 질서 자체를 재편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배터리와 반도체라는 두 개의 핵심 축을 동시에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좌우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두고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도 허언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된 셈이죠.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소비자들은 차를 받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결국 미국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세계는 이미 한국을 새로운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닐까요? 아이러니이자 필연이라고 봅니다. 역사는 늘 새로운 중심을 찾아 움직입니다. 영국이 19세기 세계의 중심이었다가 미국으로 이동했고, 이제 그 무게추가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혁신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 신뢰, 협력 모델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 주도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미 무기 없는 강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힘, 신뢰를 통해 국제 관계를 설계하는 힘 말입니다.
이것은 총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한 힘입니다. 한국이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 질서가 달라질 겁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처럼 상생과 신뢰를 앞세운다면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파트 15의 핵심은 이것이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과도 같은 사건.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배터리라는 심장이 한국의 손에 쥐어진 순간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